네, 안녕하세요. 중간에 갑자기 그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첫 말씀을 빼먹었습니다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네요, 그죠? 예, 대구는 비 안 옵니까? 이쪽은 제가 조금 전에 부산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부산 지역엔 좀 비가 좀 온다라고 하셨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주가는 뭐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주가가 좀 빠지다가 오늘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날씨로 비유한다면 며칠 동안 날씨가 좀 이렇게 굳다가 하루 반짝 해가 났다고 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이제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계속 날씨가 맑다가 오늘 반짝하고 비가 왔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가란 게 끝없이 계속 올라가거나 또는 끝없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락가락 이렇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린다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느냐?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 움직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죠?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파동. 그리고 떨어질 때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동 또는 뭐 추세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죠? 이럴 때 파동이나 추세의 정의를 내린다면 네. 파동이나 또는 추세의 정의를 내린다면 파동이란 예를 들어서 산과 요 피크와 그리고 이 바닥 트라우가 연속으로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추세라 그러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12%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오늘 강의 제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오늘 반등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될까? 제 답은 뭡니까? 안심해도 될까? 제 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그죠? 아니요.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비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무조건적으로 비관은 아닐지라도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다. 우리 항상 바닥에서 매수 안 하고 그죠? 꼭지에서 매도 안 하고 항상 뭘 보라 그럽니까? 물증을 보라 그러죠. 확정을 보라 그럽니다. 그죠? 물증이 나타나려면 주가가 바닥에서는 아무런 물증이 나타나지 않다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야 떨어져서 한참에 오른 다음에 비로소 사라라고 신호가 나게 되어 있고요. 고점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고점에서 한참 내려온 다음에 팔아라라고 하는 물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서 안 사, 꼭지에서 안 팔아. 요 가운데 그죠? 한참 올라온 다음에 사가지고 한참 떨어진 다음에 판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으로 물고기에서 그래서 대가리 안 먹고 꼬리 안 먹고 몸통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물증이 필요하죠. 물증이. 결국 무슨 말이냐? 오늘 반등했는데 이게 앞으로 추세적 상승세를 이어가는 물증이 있나? 아직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중에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죠. 그죠? 뭐 변동성 지수가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변화율이 어떻고, 그죠? 또 하나 뭡니까? 환율이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일목으로 봐서 기준선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그대로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이런 그동안의 하락을 주장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해소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심하는 태도로 방어적인 태도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질문이 나왔으니까 질문의 대답부터 대구는 아직 비는 안 온 모양이네. 그죠? 자,
그 대답부터 먼저 하고 좀 더 다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1번, 내 경험에 환율이 이렇게 미국만 홀로 강세인 적이 또 있었나요? 있었죠. 예,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언제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자국 인플레를 타국에 넘기려고 환율을 의도적으로 높게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결국은 현재 1번 달러가 과거에 이처럼 강세가 됐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미국이 환율을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의 타국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현재 최근 들어서 유행이 환율 전쟁 아닙니까? 환율 전쟁. 환율 전쟁? 최근에는 뭡니까? 통화 전쟁? 환율 전쟁, 화폐 전쟁, 화폐 전쟁. 예, 화폐 같은 말입니다. 하면은 화폐 전쟁. 과거에는 화폐 전쟁이라 하면은 자국 통화를 절하시키는 것이 화폐 전쟁이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화폐 전쟁이 일어났던 게 언제냐니까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그 전까지 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이게 금본위 제도였고요. 금본위 제도였고, 그래서 금이 바로 돈이었거든요. 금이 바로 돈이었어. 그러니까 금이 돈이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1910년 이전만 하더라도 돈이 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었죠. 안정적이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터지면서 각국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고 돈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팔고 금을 받기 위해서 수출 물량을 많이 늘리고 수출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올렸고 자국 통화를 환율을 억지로 시켰어요. 이렇게 알죠? 우리나라 그때 없었습니다만은 환율을 평가절하를 시켜두고요. 경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일이 10% 평가절하 시키면은 영국이 20% 평가절하 시키고 프랑스, 오케이, 우리는 30% 평가절하 시키고 그래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환율을 평가절하 시켜왔죠. 그게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게 화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이 뻑하면은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시켜서 수출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웠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예컨대 우리나라가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절하가 되면 달러는 원화에 대해서 절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뭐라 했습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그죠? 환율 조작국으로 넣겠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넣겠다. 환율 조작국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미국의 국제 수지가 200억 달러 넘어가고 경상 수지 흑자가 GDP의 3% 넘어가는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 가지, 하나만 더 있으면은, 하나만 더 들어가 버리면은 환율 조작국에 들어갈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조심조심했죠. 왜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만들었느냐? 원화 환율을 어떻게 하든 끌어올려가지고 수출을 늘리고, 그러게 해가지고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을 미국에서는 눈뜨고 못 보겠다. 자국 통화를 서로 절하시켰던 것이 화폐 전쟁이었어요. 지금은 화폐 전쟁이라는 말에 앞에 접두사 하나 더 붙습니다. 신화폐 전쟁입니다. 신화폐 전쟁은 무슨 말이냐? 자국 통화를 이때까지는 반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절상을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하는 게 각국의 전반적인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같으면 지금처럼 환율이 1350원까지 가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1350원까지 가면 과거에 우리 IMF 때 2000원까지 갔고요. 리만 사태 때 1600까지 갔으니까 가뜩이나 수출 안 되는데 물가집 오르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잘 되는 거지. 노 프로블럼. 환율 올라가면 좋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도
고위 경제 대책이 나와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 때문에 겁난다라고 하고 있잖아. 오히려 신화폐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국 통화를 절상을 시켜가지고 인플레를 막고자 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야. 과거 이때까지 흘러봤던 화폐 전쟁과 완전히 다른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가 떨어지면은 원화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화의 움직임에, 원화를 억지로 떨어뜨리면은 달러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원화를 억지로 올리면은 달러는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자국 통화를 올리게 하고 있죠. 우리도 원화를 올리고 싶어. 원화를 절상시키고 싶어. 하지만 원화를 절상시키면 달러가 어떻게 합니까? 절하되는 것이니까 미국은 이게 바라지 않아요. 왜? 원화가 절상되고 달러가 절하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덮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냐 우리나라가 강하냐, 어디가 강합니까? 당연히 미국이 강하죠. 그죠? 강대국이니까 당연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억지로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상희님 말씀대로 자국의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럽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느냐? 달러가 강세되는데 원화도 강세되면 되지 않냐? 달러가 강세면 원화가 약세가 되게 돼 있고요. 원화가 강세면 달러가 약세되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달러도 강세고 원화도 강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국 강대하여 미국 좀이야 알아를 보고 미국 까오지 말마 라고 할 수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 까오지 마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미국대로 까오지 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환율이 억지로 뭡니까? 미국이 달러 강세하는 거 맞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ING의 레포트 보여드린 줄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ING의 은행의 레포트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FOMC에서 달러 강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은근히 바란다. 은근히 바란다. 용인하고 있다. 왜?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용인하고 있다. 당연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질문에, 그럼 과거에 이처럼 달러가 강세가 된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예를 들어 이거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요. 현재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죠. 그죠? 달러 인덱스 어떻게 만들어지냐니까,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유로, 스위스 프랑, 파운드, 옌, 캐네디안 달러. 또 하나가 뭐야? 유로, 스위스 프랑, 파운드, 옌, 캐네디안 달러. 또 하나 있는데 잊어먹었어요. 6개 통화인데. 6개 통화의 가치를 종합해가 달러에 대한 가치를 종합해서 만드는 건데, 현재 달러 인덱스가 얼마쯤 되느냐니까 109죠, 109. 오늘 108입니다. 108이죠, 그죠? 108이죠. 그러니까 달러 엄청 강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달러 강세 108이라는 게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닌 게, 그래서 월봉으로 본다면, 보세요. 월봉으로 본다면, 이때 2000년대 초에 지금 이 달러 강세, 우리가 달러 인덱스 수준이 이런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말해서 우리 20세기 말에 거의 뭐 닷컴 버블 생겼을 때, 예? 그러면서 코스닥, 나스닥 뭐 난리 날 때, 이때의 달러 인덱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죠. 그죠? 훨씬 높았어요. 그랬으니까 지금보다 달러 강세가 높을 때가 있었더냐? 있었다. 스웨덴 크로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스웨덴 크로네 맞습니다. 6개 하나 잊어먹었는데, 그죠? 유로하고 옌하고 파운드하고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하고 뭐였죠?
캐네디언 달러하고 그다음에 그 SK야 스웨디시 크로네입니다. 맞습니다. 6개 통화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6개 통화의 예? 통화를 가지고 만든 인덱스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99년밖에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 달러 인덱스가 유로를 들어가기 때문에 G6 유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로가 1999년 1월부터 만들어졌으니까 1999년 이전에 달러 인덱스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없는데 그 이전의 유로가 들어가기 전에 이 달러 인덱스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만들어 본다면 지금보다 달러가 높아서 강세를 보이던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 강세가 새로운 일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데이터를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잠깐만 하나 볼까요? 제가 그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그러니까 과거에 1999년까지는 뭡니까? 그 유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를 구성했던 그죠? 유로화를 구성했던 여러 가지 통화들 그죠? 유로화를 구성했던 여러 가지 통화들을 가지고 저희 유추하여서 뭡니까? 계산한 달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유로 인덱스, 그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만들어 온 게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 차트는 제가 장기 추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거죠. 그죠? 이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의 장기 추이가 나오는데 근데 보다시피 이 옛날에 1970년대 현재 우리가 지금 108 이러고 있잖아요. 현재 한 107 이런 정도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이때가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20세기 말이었고요. 닷컴 버블 시절이었고 그 이전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레이건 시절이에요. 레이건 시절. 네? 레이건 시절에 이렇게 달러가 강세였다가 이후에 그 뭡니까? 소위 1985년도에 플라자 회의를 하면서 달러가 이렇게 급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달러 강세가 지금보다 달러가 훨씬 더 강세됐던 데가 많죠. 그죠? 맞습니다. 이때는 왜 달러가 강세였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그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였으니까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서 소위 공급 경제라는 것을 미명하에서 그죠? 공급 경제라는 미명하에서 미명하에서 채권 뭡니까? 금리를 높여가지고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정 적자에 충당하기 위해서 했던 짓이 이런 거죠, 그죠?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을 거로 생각됩니다만 충분히 있었다 됩니다. 네. 자, 그렇고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환율은 그렇고 그러면 환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윤 대통령이 고위경제회의에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 상승하여서 인플레 우려가 된다라고 한 말씀 했으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환율에 대해서 한 말씀 했으니까 이게 아래쪽에 있는 그 쫄다구 입장에서 본다면 공무들 입장에서 본다면 환율을 지금이라도 안정시키지 않을 때는 가뜩이나 인기 없는 윤 대통령한테 깨질 테니까 어떻게 하는 그냥 환율을 억지로라도 끌어내릴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렸던 덕택에 그래도 환율은 어제의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습니다. 오늘 한 3원 정도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3원 정도 떨어져서 달러도 원하고 환율이 하락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기립 매도했고 그래서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어제에 비해서 조금 밀렸고요.
조금 밀리면서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밀렸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엔화가 어제에 비해가 조금 밀렸다는 거. 전에 139까지 갔다가 138까지 갔다가 조금 밀려가지고 136으로 소폭 밀렸다는 게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유로군요. 유로는 페리티, 1대1 페리티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0.99 레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러가 막강한 강세입니다. 유로는 엄청 약세입니다. 에다가 우리나라와 무역적으로 봐서 경쟁국이면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영향을 미치는 런민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환율을 정합니다만은 해외 시장에서 환율에 아랑곳 없이 오늘도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6.86514까지 8614까지 환율 아래쪽으로 위로 끌어올리면서 위안화를 계속적으로 절하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지금 현재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소폭 떨어진 것을 가지고 뭔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동안의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같은 맥락으로 오늘 주가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만은 12포인트 올랐습니다만은 12포인트 올랐으나 현재 어제 주장했던 대로 우리가 요 날이 변화일이었고요. 그죠? 변화일이었고 이 날의 변화일 저점을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 변화일에서 추세가 반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당시에 변화일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뭘 봐야 된다고요? 기준선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의 경우에 기준선이 2450인데 오늘의 종가가 얼마냐니까 오늘의 종가가 2447이거든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오늘의 종가는 기준선 여전히 기준선 아래쪽에 있어요. 그죠? 오늘의 종가는 기준선 아래쪽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도지가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준선을 하회했고 그 다음에 어제가 변화일을 무너뜨렸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어제 그림을 그리기로 제가 이래 그려놨죠. 그죠? 어떻게 해요?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어떻게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서서히 알아가지 않겠냐 라고 그려놨으니까 요 왔다 갔다 하면 구름 안에서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오늘 나타난 거지. 그걸 가지고 상승했다가 요 며칠 반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잡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도 성급하다. 그럼 언제 언제 올라갑니까? 확실할 수 있노? 다시 한번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구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확정이 나타나야 물증이 나타나야 그래야 잠시의 조정이었구나 다시 가는구나 라고 할지지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올라가기보다는 가능성은 좀 더 아래쪽으로 가는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 지수, 사실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코스닥 지수 많이 하락했는데, 이 코스닥의 하락은, 코스닥 최근 들어서 하락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 매우 취약한, 하락폭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락폭을 말하면 일본의 니케이나 예를 들어서 상하이 지수나 또는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나 을 보더라도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제일 커요. 금리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금리 올라간다고 성장주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 하락폭이 크다 이거죠. 그만큼 코스닥은 금리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장에서 매수 기반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그림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차트로 본다면 기준선은 여기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기준선에서 멀어져 있는 기준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행 스핀이 간당간당하면서 아직은 지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타고 올라가면 다행인 게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지금은 애매한 상태이다 보니까 최소한 똑같은 이야기, 코스닥 지수도 기준선을 넘어서고 구름 밖으로 나올 때는 확 물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늘려가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뭡니까?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가 어제하고 오늘 똑같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다이버전스도 여전히 위태위태하죠. 그죠? 위태위태하죠. 이런 것들도 시장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달러 인덱스 이야기다가 잊어먹었습니다만 지금요 예를 들어서 달러 N이 요새 얼마죠? 137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달러 N이 137일을 가면서 N 옛날에 100 얼마다가 심지어 N이 옛날에 80도 했거든요. 80엔 이렇게 하다가 1달러가 지금 137이 되니까 1달러가 137엔이 됐네 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상으로 봐서 제가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1달러는 얼마였느냐? 240엔이었어요. 360엔도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1달러가 240엔, 300엔, 360엔은 240엔쯤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1달러가 240엔이었는데 지금 1달러가 137엔이니까 그때에 비해서 달러가 지금 반밖에 안 된 거예요. 엔화 대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강세가 된 적이 있었느냐? 예? 있었죠. 지금 137원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옛날로 말한다면 엔화가 엄청 강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심심한데 엔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 N이죠. 그죠? 월봉으로 봐서.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겠네. 요밖에 안 나오네, 여기는. 지금 이 차트가 93년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보니까 최대 93년밖에 안 나오니까 과거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옛날에 98년도에 147까지 간 적 보이십니까? 그죠? 147. 근데 예전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240, 250 이렇게 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강세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강세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게 과거에 비해서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그죠? 그런 주장입니다. 그죠? 그런 주장입니다. 제가 이것도 옛날 차트를 강의 안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빨리 못 찾아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하여간 엔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더라. 잠깐만 찾아볼까요? 이때 찾았다. 예,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 대 엔화 환율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죠? 그 당시에 달러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달러 대 엔화 환율인데 이게 보이십니까? 83년도, 84년도에 그 당시 달러 대 엔이 얼마였느냐? 280, 260이었어요. 그죠? 보이십니까? 280, 260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프라자 합의입니다. 프라자 합의 직후에 262던 달러 엔이 얼마까지 갔느냐? 120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그때는 억지로 달러를 약세로 만들었죠.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어요. 왜? 이게 달러를 억지로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국 통화를 억지로 약세로 만드는 화폐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프라자 합의죠. 그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꾸로 그 앞에다가 신자가 붙으면서 거꾸로 자국 통화를 억지로 달러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죠?
자, 환율 이야기하면은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말이 길어집니다. 자, 이야기한 간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달러 등 원화 환율은 코스피 지수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물증이 나타나지 못했으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조심할 때다. 그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다이버전스도 발견되니까 조심하시라 라는 주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얘도 변동성 뭡니까? 이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조심하시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당국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보다는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가 약간 주춤했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엔화가 약간 조금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환율에 우리나라 환율에 은근슬쩍 영향을 미친 거고 더구나 정부에서도 한 말씀 했으니까 기업재정부 관리들도 나름대로 또 억지로 달러를 끌어내고 노력을 했다 보니까 다 복합적으로 됐습니다만은 이게 언제라도 다시 방향이 뒤비져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는 어제 떨어지면서 딱 기준선에 딱 닿았고요. 그죠? 딱 닿았죠. 그리고 이 파동을 나스닥 지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을 1, 2, 3, 4로 매기기가 어렵죠. 그죠?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로 매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가 B, 뭐 이런 식으로 A, B, C. 그죠? 그래서 A, B, C로 매기다 보니 결국은 다시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겠냐 하는 이 단순한 반등으로 보고 있죠. 그죠? 반등 파동. 그러니까 B일 수도 있고 또는 좀 B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4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아직은 기준선에 딱 닿았습니다만은 이것도 불안해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뭡니까? 소위 다이버전스도 발견되고요. 그죠? 다이버전스도 발견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마찬가지인데 아까 나스닥 지수는 기준선에도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습니까? 기준선을 무너뜨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안한 그런 요인이다. 이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다지 상황이 좋지 못할 것 같다가 되는 거죠. 나중에 잠시 숨 돌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지수. 상하이 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 며칠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좀 버티는 도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기준선 밑으로 또 내려가 버렸죠. 그죠? 그럼 아무래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가능성은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이것보다는 이쪽의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이것도 봐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있다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우리는 CCI가 그죠? CCI가 플러스 100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도. 그죠? 위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0선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 위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입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오늘의 CCI가 마이너스 109니까 아직까지 마이너스 100선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수 신호가 나타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포지션은 제로 상태로 유지해야 될 것 같다. 현재로 봐서 비트코인의 상황도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 지금 구름에 다른데랑 달려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이니 비트코인이 안 좋으면은 코스닥이건 나스닥이건 주식시장도 그다지 좋지 못하는 것은 뭐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영끌하는 애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별로 없으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지고
거꾸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서로 비슷하게 같이 움직여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차트가 좋지 그다지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코스닥이건 나스닥이건 간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그다지 적극적인 매수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손 돌릴까요? 잠시 노래 잠깐만 듣고요. 그죠? 잠시 노래 듣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종목들, 삼성전자 등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요. 질문 있으면 언제라도 하십시오. 예.